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희수 변호사님이 파산관제 절차의 이론과 실무 지금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의 관계인 여기서 채권자 집회, 채권자 집회 관리, 채권자 집회,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 여러가지 어떤 파산 관련 단체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절차의 기관은 대표적인 게 파산관제인, 채권자 집회, 감사위원회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개인 파산이든 법인 파산이든 절차의 주재자입니다. 사실은 법원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파산관제인은 원칙적으로 1인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수를 선임할 수 있지만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법인 같은 데는 또 모르겠어요. 개인에서는 거의 하나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직무의 근본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파산관제인의 직무는 파산재단을 관리, 한가, 배당, 이 3단계입니다. 관리, 한가, 배당. 요걸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채권은 현금화하는 거죠. 강제집행. 파산관제인 회생목의 감독 아래 전체 파산 채권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 한가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을 하는 점은 강제집행과 다르죠. 이거는 이제 포괄적 집행입니다. 그래서 선관주임이 있고요. 그래서 손해를 끼쳤을 땐 361조에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은 이제 관리처분권을 구사하고 재산의 환가 회수 업무, 환수 업무라고도 하죠. 부동산은 이제 매각을 하고요. 소가 있으면 소재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화해계약도 허가를 받고요. 파산관제인은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 한 행위의 효력이나 채무자가 지급불능이 된 이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해서 한 변제 담보 제공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이걸 부인권이라 그러죠. 391조. 아주 강력한 권한입니다. 부인권은 어보이던스죠. 어보이드. 영어로는 어보이드 뭐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인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파산관제인이 인정된 강력한 권한입니다. 저도 지금 부인소송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전날 지금 증인신문이 있는데 벌써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시작할 때는 한 7월인가 됐는데 지금 벌써 겨울이 되고 아주 코로나가 지금 확진돼 갖고 증인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희 측 증인은 아니고 상대방 증인인데, 증인이 만약에 안 나오면 또 한 2월 정도로 연기되고 그 사이에 또 재판부 바뀌면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재판 자체가 또 증인이 또 신청이 돼 갖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관제는 이와 같이 채권자를 위한 직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 생활의 재개에 대해서도 직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갱생일 결국 이제 면책 절차를 주관도 하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어떤 경제활동, 주거 상황이라든가 경제활동 같은 거를 잘 살펴서 환가하는데 너무 또 불이하게 하다 보면 채무자가 곤란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좀 적정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파산관제인 대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몇 년 전에 큰 이슈였죠. 지난번에 수석부장님은 파산관제인 대리에 대해서 대리제도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동사무실 두 곳에서 대리인을 변호사로 고용을 해서 오다가 새로운 수석부장님이 오셔갖고는 파산관제인 대리는 이 관제 업무하고는 친하지 않다. 특히 개인 파산에선.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다 나가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었던 일로 되고, 다만 이제 이 법에는 규정이 돼 있어요. 362조 제4항에 파산관제인 대리는 파산관제인을 가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법령에 이런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상법에서는 지배인이라고 부르죠. 지배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일본식 표현 같은데, 이 변호사님 일본 실무상 상치 대리인, 상설 상치 대리라는 건 항상 설치된 대리인,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 대리는 법인 파산에서 그 대리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소송 대리를. 그 파산관제인이 법인에서는 소송이 수십 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큰 사건은 환가 금액도 몇백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선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집행은 파산 절차는 파산 관계인 사이에서 재산 상태의 공정, 공평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 파산 채권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를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 집행은 이게 이제 사실 통상 1회 집회를 채권자 집회로 하죠. 법에는 4달 이내에 채권자 집회의 기일을 정해야 된다. 선고와 동시에.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회생법원에서는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2달, 빠른 데는 2달, 늦으면 3달, 4달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왜냐면 이게 지금 1월달하고 7월달인가 그 선고가 없는 날은 3달짜리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서 4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달에서 4달 이내에, 보통 이제 평균이 3달입니다. 3달 이내에 제1회 집회를 이제 잡고 있는데, 이 규정은 훈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수원지방법원이나 의정부법원, 뭐 다른 지방법원 같은 데도 이게 뭐 한 1년 후에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고 자체가 1년 후에 되니까요. 10개월에서 1년. 그렇죠? 지금 수원 같은 데는 10개월. 제가 지금 몇 개 사건을 하고 있는데 10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회 집회에서는 이제 채무자 및 그 대리인들에게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요청하고 설명을 들을 권한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산 관제인 보고서를 이제 비치를 하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대리인들이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열람하시면 관제인이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재산을 환가했고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에 관한 경과함이 현상에 관한 1회 채권자 집회에 보고해야 된다. 보고는 이제 서면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때 파산 재단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고 비용만 들어간다, 아니 비용을 충당해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바로 폐지를 합니다. 이걸 20폐지라고 하죠. 파산 선고와 동시 폐지하는 걸 동시 폐지라고, 파산 선고 후에 이제 나중에 집회를 열어서 하는 걸 20폐지라고 합니다. 달을 이자입니다. 선고와 폐지를 다른 날에 한다고 해서 20폐지고, 파산 선고와 폐지를 같은 날에 하면 동시 폐지죠. 그 다음에 감사위원은 이거는 이제 법 조항의 378조 제1항에 파산 절차에서 파산 채권자 전체의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 집회에서 선임되어 파산관제인이 직무집행을 감시하고 보조하는 것을 업무로 하며, 감사위원 3인이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의 직무집행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제 기관이다. 378조 제1항. 법에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개인 파산에서 이거 제가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법원에는 이제 각 지방법원, 서울은 회생법원에 파산회생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제인이 선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의 적정성도 감독하고, 이런 여러가지 이제 법원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데, 현재는 이제 개인 파산과 관련해서는 관제인 선임할 때 형식적으로 법원에서, 형식적이라 그래도 홍현필 변호사를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하는데 의견을 주십시오라면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장이 적정함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받습니다.
관제인 44명 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평정할 때 이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들이 파산관제인 그 진행한 사건 중에 샘플로 뽑아서 샘플링을 해서 업무 수행이 적정했는지, 조사가 적정했는지, 배당이 적정했는지 뭐 이런 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도 평정을 하는데 관리위원들도 평정을 한다라고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관리위원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관리위원도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뭐 거의 개인 파산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은 아주 중요하죠. 파산관제인에 대해서는 뭐 이게 제도가 파산관제인 제도는 뭐 원래 법 62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쭉 파산 제도가 작동 안 하다가 97년도에 1호 파산이 나왔고 2000년대부터 서서히 나오다가 2001년인가 2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2004년대는 20만 건 됐을 거예요. 2007년부터 이제 법원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07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당시에 중앙법원이죠. 중앙법원 파산부에서 엄격 관리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이제 뽑혀서 관제 업무를 스타트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도 그 문건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름아름으로 아는 판사님의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부별로 몇 명씩 복수로 해서 이제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제도가 정비된 거죠. 금액도 다운시키고 많은 양으로 지금 44명까지 있었죠. 옛날에는 뭐 그 한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점점 늘리고 비용도 뭐 300, 400, 500 하던 거를 지금 원칙적으로 30이죠. 지금도 500짜리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500명, 4,500명 되는 건 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뭐 선임의 역사는 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파산관제인이 지금은 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다 붙습니다. 파산관제인이 누구를 선임할지는 법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보시면 공인회계사도 될 수 있어요. 법무사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의 경우는 파산관제인의 자격을 경기중앙지방변호사의 소속 변호사 및 한국공인회계사의 소속 공인회계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인회계사가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수원에는 2명의 진호 유명하시죠? 양진호, 성진호, 그쵸? 진짜 양진호네, 진호, 그쵸? 그 두 분 공인회계사 분이고 또 뭐 한 7, 8명 되는 것 같아요. 20명은 변호사고요. 그래서 수원에는 공인회계사가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뭐 회계 전문가니까 뭐 이런 대차대조표나 그 다음에 이런 금융 이런 쪽으로 좀 강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파산관제인이 하는 업무에는 채권 조사 확정 재판, 부인 소송, 각종 소재기 등의 업무가 수반되고 면책 불허가 사유 조사 판단은 법의 해석 적용 영역이므로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나 공정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해 법원이 관할 내 사무소로 개설한 변호소를 파산관제인이 선임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래도 이 업무가 법률적인 업무가 되게 많거든요. 회계 업무도 물론 회계 업무가 중요한 사안은 몇 개 안 돼요. 사실 개인 파산에서는 대부분 회계와는 무관하고 이미 다 뭐 재산도 산일됐고 금융거래 내역도 의미가 없고 그렇죠. 다만 그 중에서 이제 이 소송과 관련돼서 집행과 관련돼서 이 법률 판단을 하고 그걸 능수능란하게 뭐 가압류 가처분부터 본안소송까지 집행도 해야 되고요. 공탁금도 찾아와야 되고 또 때로는 소두하고 소송도 응소도 해야 되고 사행위 수개도 해야 되고 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순간적으로 소송 판단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변호사도 뭐 이것도 관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숙달되려면 한 3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깨져보고, 그렇죠? 많이 헤매보면 이제 늘어나지만 뭐 실수 없이 해야 됩니다. 보조인도 잘 트레이닝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아 이거는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빨리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러면서 늡니다. 그 사건 처리가 빨리빨리 넘어가죠. 적체되는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원이죠. 그래서 이제 법인도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런 큰 대기업 사건에서는 자연인만 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파산 지금 선임할 때 오늘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113기 18건.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로 법정에 출석은 안 하고 그냥 관제인도 안 가고 저도 안 가고 채무자분들도 안 가고, 원래는 이제 1호 법정에 다 모여요. 관제인별로 한 18명에서 한 20명 정도 하거든요. 다 모여서 뭐 한 100몇 명이 모입니다. 그럼 다 출석 체크하고 설명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한 다음에 판사님이 딱 입장해서 선고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종의 재택 선고죠. 판사님이 그냥 오늘 2시부로 선고를 하고 저희한테는 이제 이메일로 선고증 그 파산 선고 결정문 공고하고, 그럼 저희 출력해서 대리인들한테 어떤 걸 더 준비해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임증도 받았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이 선임증도 이제 주로 법정에서 딱 그 선임증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별지로 한 명, 옛날에는 2010년 전에는 한 명당 한 장씩을 줬는데 지금은 수십 명을 한꺼번에 선고하기 때문에 뒤에 그냥 별지로 붙이고 간인을 하죠. 판사님 도장을. 이 선임증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파산제도에 속하는 금전을 임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관제인이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처럼 정형적이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이 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인의 등기 신청 시 부인권 행사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 선고에 따른 집행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법원에 뭐 체납한 재산 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공문을 보내는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 의해서 이 선임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관제인의 법률적 지위는, 법적 지위는 법원에 의해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 또한 뭐 채권자 집행 감사위원을 통해서 채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파산 절차에 관해서 인정된 광범위한 권능에 의해 자신이 책임 안에 법률상 사실상의 각종 행위를 파산 절차의 중심기관으로서 절차를 수행합니다. 파산대내에 점유해야 되고 관리, 환가, 배당, 파산 재단에 속하는 소송을 수행해야 됩니다. 재단 채권을 변제해야 되고 상계권 행사, 부인권 행사, 채권 조사 기일에 이의 제출 등을 자신이 책임 아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산관제인의 법적 지위가, 이건 이제 항상 우리 대륙법에서는 이렇게 설을 또 따지죠. 직무설, 대리설, 국가기관 겸 사인대표설, 파산재단 대표설, 수탁자설, 관리기구 인격설, 뭐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뭐 좀 차이가 있는데, 그죠? 그리고 하여튼 독립된 주체입니다. 파산관제인은 관리기구 인격설을 전제하며 파산형 법률에서 채무자나 파산채권자는 독립된 주체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설이 아마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나 사기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파산관제인도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3자적 지위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포괄 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 한편 채권자의 평등을 보호하고 공동이익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독립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집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4년 8월 20일. 따라서 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민법 108조에 의해서 무효죠.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 선고에 따라 채무자와는 독립된 주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관제인은 그 허위 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산관계인이 파산 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채무자가 제출한 대출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가지고 파산 선고 시 파산관계인이 악의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의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계인은 이사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상대방 회사의 거래행위에 대한 행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땐 제3자에 해당한다. 선의악의도 파산관계인 개인이 저희 선의악의의 기준으로 할 수 없고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한 명이라도 선이면 선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하여튼 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 적지, 이것도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3자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파산관계인이 기관, 파산재단의 기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파산 선고와 소송 절차 및 집행 절차. 이제 점점점 그야말로 실무와 점점 가까워지는, 이제 뭐 강의라기보다는 책을 함께 읽는 거죠. 읽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쟁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이걸 쭉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뭐 다른 거 하느라고 못했는데 저도 이게 한번 같이 공부 좀 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